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48살 남성입니다. 이 채널은 최근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준 사람입니다. 이 채널에 대한 아내의 열정은 몇 주 전 벚꽃 구경을 하던 중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듣고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즐기는 모습을 발견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고 우리도 못지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다름없는 제 모친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아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지만 아내와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크럼 만져봐. 우와, 돌덩어리 같아요. 매달려봐도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의 한쪽 팔에 매달려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힘드셨을 텐데 제 어리광 다 받아주신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워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아버지와 할머니는 돈을 모아서 수제식 화장실이 딸린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목표를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반에서 1등하는 게 목표가 됐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성공하면 성취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목표는 더 커져갔고 나중에는 전교 1등까지 했어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공부가 제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아버지의 목표대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우야, 화장실 생기니까 좋아? 할머니, 너무 좋아요.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 아버지 꼭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태견하다. 우리 손주. 저는 신나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사를 마친 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일을 하시다가 벽돌에 발을 찌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돈 아깝다고 가지 않으셨어요. 파일 좀 보자요. 피나네. 병원 가자. 에이, 괜찮아요. 약도 발랐고 붕대 감아놨으니까. 아무 거예요. 내일 모레 이사하니까 짐 좀 싸야죠. 아버지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이사갈 짐을 박스에 담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농담을 거실 만큼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사한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 계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며 춥다고 하셔서 박스에서 이불을 꺼내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안 좋으세요? 발 다친 곳 아프세요? 지금이라도 병원 가세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근데 왜 이리 으슬으슬 춥냐? 열도 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아. 어머니,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아버지는 제가 가져다 드린 이불을 두르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비야, 나와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고 들어가. 이따 먹을게요. 아버지는 방에서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단하셨던 할머니도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건호야,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오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바로 앞에 닥친 일을 예상치도 못하고 거실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잠을 자려고 아버지가 계시는 방문을 열었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고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대답이 없어서 형광등을 켰는데 아버지 입에서 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후였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호흡이 돌아오셨고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폐혈증이라고 했습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급차에서 할머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셨어요. 순이라, 조금만 힘내라. 순이라, 다 왔어. 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는 너무 늦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고함을 찌르셨어요. 뭐, 그럼 죽는 거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아들 살렸네. 의사가 돼서 무책임하게 뭐 하는 짓이야? 저녁까지 말해도 멀쩡했던 내 아들이 죽기네 죽어. 아버지는 이사를 앞두고 괜한 걱정 끼칠까봐 끙끙 앓으며 참으셨던 거예요. 내일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사하기 전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통곡하시며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도 그리워했을 거야. 나도 외로운 사람이야. 어머니, 그 딱 한 해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지 못한 애미 며느리 노릇다 해드릴게요.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쌓인 깊은 앙금이 그렇게 쉽게 풀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돌아가. 아이고, 머리야.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질 듯이 뒷머리를 잡으셨어요. 평소 고혈압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무리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주무세요. 심호흡하세요. 피가 머리로 쏠리면 큰일 나요. 그래. 아유, 내가 건우 덕분에 살아. 넌 당장 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궁시렁거렸습니다. 노친내가 꼬장은 건우야. 나 정말 새 사람 됐어. 너는 나 믿어야 된다. 혈육이라고는 너랑 나밖에 없는데. 알지?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셨고 어머니는 절대 집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는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시던 할머니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수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안 왔어도 할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실 일 없었어. 이제 와서 왜 온 거예요? 왜 왔냐고요? 제가 그렇게 퍼붓자 어머니도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저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악랄한 인간도 엄마라고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속죄하는 것 같았거든요. 건우야, 엄마가 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아빠 폴낯이 없었어. 엄마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였으니까. 일부러 청을 떼려고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건우를 그리워했어.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린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 거다. 철없이 사채비 있어서 깡패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어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 곁에 아무도 없으면 저도 나쁜 생각을 할 것만 같아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어머니는 조금씩 저에게 집착하셨습니다. 건우야, 너 내년이면 전문의가 될 텐데 무슨 과 갈지 정했어. 고민 중이에요. 흉부외과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흉부외과 하기엔 힘들다는데 거길 왜 가? 피부과나 치과로 가는 게 좋지. 나중에 캐논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전 보람되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지. 포럼은 개뿔.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래. 하는 만큼 돈이 벌려야 보람도 찾아오지. 피부과 하면 엄마가 데려갈 환자 많다. 그리고 의사 사위 업계 있다고 주변 여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어. 어머니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피부에 심각한 질환이 생긴 환자들을 돌보며 연구했습니다. 월급은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생활비 편하게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만큼 그때는 어머니를 신뢰했네요.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사망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피부과 개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했어요. 벌이가 더 나아졌죠. 한동안 일하느라 몰랐는데 어머니가 웬 아저씨와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연애예요. 그거 의미가 어떻게? 엄마 휴대폰에 문자 오는 거 봤어요. 이 라면이라는 사람이 계속 문자 보내던데요. 어머, 그걸 언제 봤어? 그냥 친한 친구야. 건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우리 건우 병원 차려주려니까 병원을요. 어떻게? 제가 드린 돈 뭐 있었어도 아직 한참 모자랄 텐데. 다 방법이 있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정말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당황한 어머니 모습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병원 차려준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변했다고 이젠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도 모르게 괴성을 질렀고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건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됐어. 이만큼 당했으면 충분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용서할 수가 없어. 연 끊자고 있지. 그래, 끊자. 끊어요. 영상씨, 어떻게 할래요? 경찰 부를까요? 제 물음에 울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후에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어머니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사기를 쳐서 한 집안을 무너뜨린 겁니다. 나중에야 모든 정황을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온 후부터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어. 말동무가 생겨서 좋다면서. 근데 아줌마는 사기 칠 생각만 하고 있던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셨던 돈을 악착같이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렸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잡혀서 다행이네. 아줌마 때문에 몇 명이 피해 받는 줄 알아? 왜 양심이 있어 없어? 아이고, 형사님 다 왜예요. 제가 어르신들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 자식들이 다 공모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 예매하느라 내가 말 좀 해봐라. 뻔뻔하게 제 아내를 부르며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학을 댔어요. 일단 경찰은 영장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입건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건우야, 나는 내 엄마야. 지난 일은 지나간 걸로 묻어두자. 그 영선이라고 했지. 나도 너 기억나. 그 편찮은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맞지? 나도 요양보호사 하면서 내 아버지랑 친구하고 잘 지냈어.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고 그분이 고맙다고 그냥 주신 거라니까. 그 말에 아내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아줌마가 돈 다 들고 도망간 후에 전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면서 아줌마 찾으러 다녔어. 근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 그쳐? 그러게 말이다.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내가 죄값은 두고두고 갚을게. 나 이제 영선이니? 시어머니야, 결혼식까지 잘 올려야 될 거 아니니? 한 번만 봐줘? 응. 나 정말 개과천선했다니까 봐주긴 뭘 봐줘. 당신이 낳은 자식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거머리처럼 날 괴롭혀? 억울해. 미치겠다고. 아내는 울분을 토하며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절 보고 참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구속됐고 저지른 다른 범죄까지 밝혀져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서도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건우야, 그 감옥에선 영치금이 권력이라더라. 영치금 꼭 보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엄마잖니.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남들 보는 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까지 저질러야 했냐고요? 네, 왜 끝까지 제 바짓가랑을 자꾸 늘어져요?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사내 놈이 왜 이리 징징대? 건우야, 정신 차려. 나 금방 나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년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 와중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감옥에 간 후로 어머니와 완전히 차단하고 지냈어요. 항상 아내가 그리웠지만 염치가 없어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운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대신 치를 죄값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가지.